그는 죽은 줄 알았다 하지만 눈을 뜬 순간 복수가 시작됐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밤이 내리는 도시는 조용했다. 유리창 너머로 들리는 빗소리는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여자의 발소리가 살며시 침실로 향했다. 손에는 눈처럼 하얀 베개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무런 장식도 흔적도 없는 그 베개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듯 했다. 침묵 속의 종결. 세리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이미 정적에 잠겨 있었고 침대 위엔 태호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수면제의 약효가 나타날 시간. 그의 숨은 고르지 못했고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놓치지 않으려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다. 이제 끝내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자 그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인사처럼. 세리는 침대 곁에 다가서더니 무릎을 꿇었다. 침대보의 주름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움직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를 들어 올렸고 그 순간 태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지도 않고 조용히 그 베개를 그의 얼굴 위로 내리눌렀다. 베개 너머로 전해지는 미세한 저항.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온몸에 힘을 실었다. 살기, 두려움, 증오, 그리고 모성까지 한데 뒤섞인 감정이 두 손에 모여 태호의 숨통을 짓눌렀다. 태호의 몸은 처음에는 반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힘을 잃어가는 듯 보였다. 다리에 경련이 잦아들고 팔이 축 늘어지고 이내 완전한 정적이 방 안을 덮쳤다. 세리는 입술을 떨며 베개를 치웠고 축 늘어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깃든 것은 안도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했다. 태호의 손끝이 마치 바람이 흔드는 꽃잎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세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며 속으로 되뇌었다. 넌 날 흔들었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복도에 나서자 그녀는 연기자의 얼굴로 돌아왔다. 갑자기 목소리를 떨며 비명을 질렀다. 도와주세요. 태호 씨가 숨을 쉬지 않아요. 그 목소리엔 두려움이 담겨 있었고 눈가엔 눈물까지 맺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고 아주 완벽한 속도로 자신의 연극을 완성해 나갔다. 그것은 한 여자의 절박한 외침처럼 들렸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절규처럼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들것에 태호를 옮겼다. 태호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듯 보였다. 눈도 감긴 채 입도 다문 채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처럼. 그러나 응급차가 출발한 직후 그 안에서 아주 작고 은밀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이태호.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고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눈을 떴다.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요동치는 도로 위를 달리는 구급차 안 구급대원들은 긴박한 표정으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조차 눈치채지 못한 작은 떨림이 있었다. 베개에 눌려 죽은 척했던 남자, 이태호. 그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심전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흡 약하게 있지만 의식 없음으로 기록합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태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태호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빌린 듯 눈을 떴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공포, 분노, 그리고 맹렬한 복수의 불꽃이. 환자분? 구급대원이 놀라며 숨을 들이켰을 때 태호가 손을 들어 그의 팔을 꼭 잡았다. 조용히 해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의 간절한 의지처럼 차분했지만 강했다. 저 살아있단 걸 비밀로 해주세요. 구급대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태호의 눈빛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눈빛은 결심한 자의 것이었다. 무언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듯한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린 사람의 눈빛. 그 여자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태호는 힘겹게 속삭였다. 신고는 받되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은 절대 알리지 마세요. 구급대원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고 이 남자의 요청을 단순한 부탁이 아닌 경고처럼 받아들였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다른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아무 일 없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들끓는 감정이 폭풍처럼 요동쳤다. 세리, 넌 내가 죽은 줄 알겠지. 그렇게 끝날 줄 알았겠지. 그는 세리가 침실을 떠날 때 내뱉던 마지막 말들을 곱씹었다. 아무도 내가 지호 아빠라는 걸 알아선 안 돼. 그 말이 뇌리에 박혀 잊히지 않았다. 지호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넌 그걸 숨기기 위해 나를 죽이려 했어.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다. 복수?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살아남은 자의 의무처럼 다가온 감정이었다. 그녀가 숨긴 비밀, 그녀가 조작한 과거, 그녀가 파괴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 그는 살아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진실을 드러내야 했다. 잠시 후 구급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이태호는 여전히 의식불명 환자인 척 들것에 실려 들어갔다. 세리는 이미 병원 로비에서 흐느끼며 기자재를 흔드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살아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아니 방금까진 숨도 안 쉬었는데. 그러나 의료진은 담담했다.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 관찰하겠습니다. 그 말에 세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는 척했다. 태호는 중환자실로 이동되는 도중 스쳐 지나가는 세리의 얼굴을 흘낏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엔 어떤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거짓 눈물과 위선적인 공포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좋아. 그 가면을 찢어버릴 시간도 곧 온다. 차가운 병원 조명이 그의 위로 내려앉았지만 태호의 마음속엔
복수의 불꽃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지호야, 아빠가 지켜줄게. 그리고 내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밝힐 거야. 사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날카로운 힐소리가 차가운 타일 위를 가르며 퍼졌다. 이른 아침부터 이토록 당당하게 들어서는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강세리. 그녀는 전날 밤 누군가의 숨결을 끊어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단정하고 깔끔한 메이크업, 도도한 눈매로 들어섰다. 눈썹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동요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겼다는 확신이 감돌았다. 사무실 안에는 강재인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세리가 들어서는 소리에 손동작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서서히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어머, 제인아, 너 혼자야? 강승우 대리는 외근 나갔나 보네. 세리는 일부러 태연한 척 웃어 보이며 강재인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검은 하이힐이 톡톡 울리는 소리는 마치 세리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행진처럼 들렸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슬쩍 책상 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근데 태호 씨는 오늘은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질문은 무심한 듯 툭 던져졌지만 그 말 속엔 분명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너와 늘 붙어 다니던 그 남자, 오늘은 안 보이네.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세리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강재인은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응시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입을 열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궁금해할 이유라도 있어? 짧고 단단한 문장이었다. 그 한마디에 세리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웃음으로 덮었다. 아니 뭐 그냥 맨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혹시 어제 뭔 일 있었나 싶어서 궁금하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 강재인의 말은 똑 부러졌고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세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태호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 기세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강재인의 그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말투는 그녀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혹시 뭔가 눈치챘나? 아니, 그럴 리 없다고. 분명히 끝냈다. 세리는 뻔뻔하게 웃어 보였다. 전화는 좀 오버 아니야? 그냥 사무실에서 안 보여서 물어본 거였지. 강재인은 다시 시선을 자료로 돌리며 짧게 말했다. 업무 시간에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 있으면 내 할 일이나 해. 그 말은 마치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암시처럼 느껴졌다. 세리는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무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틈에 세리는 머리를 굴렸다. 만약 정말로 태호가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왜 병원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지? 이 불안한 정적이 그녀를 서서히 짓눌렀다. 그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또렷한 구두 소리. 강재인의 눈이 슬쩍 움직였고 세리는 반사적으로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타난 사람은 태호가 아니었다. 황기찬이었다. 어두운 색 양복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 역시 강재인과 눈을 마주쳤고 잠시 시선이 머물렀다.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거두며 세리 쪽으로 향했다. 여기 있었군. 기찬 씨. 세리는 그의 등장을 의외로 여겼다. 태호가 아닌 기찬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그에게 무슨 소식을 들었나? 기찬은 세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낮게 속삭였다. 따라 나와. 할 얘기 있어. 그 말에 강재인은 시선을 고정한 채 묵묵히 관망했다. 세리는 살짝 동요했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기찬을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이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간 뒤 강재인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긴장을 놓지 않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어딘가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집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번호가 떠올랐다. 그리고 곧 짧은 벨소리가 이어졌다. 태호 씨 지금 어디예요? 전화를 받은 쪽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 순간 그녀의 뒤편 유리창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찌푸리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사무실 복도 끝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두운 실루엣, 정체불명의 존재, 그리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사무실에서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재인은 복도 창가에 어렴풋이 비친 실루엣이 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 한켠에 걸린 찝찝한 불안감을 애써 덮고 다시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김도윤. 네, 도윤 씨. 나라 씨가 방금 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황나라가요? 강재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 그 불안정한 퍼즐의 조각 하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그 시각 김도윤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황나라는 무너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책상 위에서 가늘게 떨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저 정말 몰랐어요. 그날의 진실이 이렇게까지 깊고 무거운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마치 죄를 고백하듯 몸을 웅크렸고 흐느낌이 잦아들 틈도 없이 쏟아지는 후회로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도윤은 조용히 그녀에게 휴지를 건넸다. 그의 손끝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꿰뚫고 있었다. 나라 씨, 당신이 지금 죄책감에 휩싸이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죄책감은 선택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진심이 돼요. 도윤의 말에 황나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훔쳤다. 무엇이든 할게요. 저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고 싶어요.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북이 쌓인 쇼핑백 뭉치를 꺼내기 시작했다. 모두 뜯기지 않은 채 그대로였던 것들. 과거 황나라가 김도윤에게 보낸 호감의 표시들이었다. 겉으로는 애정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만이었고 이용이었다. 도윤은 말없이 쇼핑백을 한 손에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보여줘야죠. 위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잠시 후 황기찬의 사무실. 조용하던 공간의 문이 벌컥 열렸다. 김도윤은 단숨에 안으로 들어서더니 말도 없이 쇼핑백을 책상 위에 쏟아부었다. 쿵 하는 소리에 놀란 황기찬이 고개를 들었다. 이건 뭡니까? 황기찬의 이마가 찌푸려졌고 그의 손은 마른 듯 말린 종이처럼 굳었다. 황나라 씨가 제게 준 겁니다. 수년간 당신 가족이 얼마나 치밀하게 사람을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물증이죠. 김도윤의 말은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대를 봐주지 않는 이들의 그것이었다. 그 여자는 지금 제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당신 집안 때문에 가족을 잃고 사랑을 망치고 인생이 망가진 걸 이제야 알았대요. 그래서 이걸 지금 나한테 들이밀면서 동정이라도 받고 싶은 겁니까? 황기찬은 조소를 지으며 쇼핑백 하나를 손에 들고는 바닥에 내던졌다. 동정? 아니요. 경고입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당신과 당신 집안이 저지른 모든 위선과 악행, 내가 직접 드러낼 겁니다. 법정에서 세상에 다 벗겨지게 될 겁니다. 기찬의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른 분노가 말을 잇게 만들 정도였다. 감히 너가 날 조롱해? 기찬은 주먹을 움켜쥐고 책상을 내려쳤다. 그러나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하셨다면 그건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당신이 깬 유리 조각을 내가 치울 필요는 없어요. 그 말과 함께 도윤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기차는 남겨진 쇼핑백들 위로 시선을 떨구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후 황나라는 사무실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느 때보다 분명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강재인이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강재인은 조용히 물었다. 후회하시나요? 황나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황기찬의 사무실 문은 이미 망가진 듯한 기운으로 삐걱였다. 바닥에 널브러진 쇼핑백, 부서진 액자, 뒤엉킨 서류들 사이로 그가 혼자 남아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잔뜩 부풀어 오른 이마에는 핏줄이 도드라졌다. 책상 모서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나서도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김도윤 그리고 강재인. 그들이 한순간에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잊었나? 내가 황기찬이다. 스스로에게 되뇌듯 내뱉은 말은 허공에 흩어졌고 그의 눈동자에 번진 광기는 점점 깊어졌다. 황나라조차 도윤의 편에 선 지금 그는 사방에서 배신당한 왕처럼 모든 것을 잃어가는 절벽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기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랍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검은 상자 안에는 오래전 그의 이름으로 적힌 메모와 태호의 사진이 있었다. 태호, 넌 내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었단 걸 알았다면 진작에 처리했을 텐데. 사진을 내려다보며
기차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그 태호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한편 도시 외곽 어둡고 적막한 병실 안에서 태호가 조용히 눈을 떴다. 지금 몇 시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또렷했다. 구급대원으로 위장한 인물은 태호의 옆에 앉아 상황을 보고했다. 지금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천장을 잠시 응시하더니 고개를 돌려 창밖 어둠을 바라봤다. 그럼 이젠 내 차례군요.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수면제를 삼킨 척, 목을 조인 충격을 연기한 척,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들것에 실려나가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였다. 진실을 꺼내고 강세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이미 다음 행동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세리의 정체성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호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가 병실을 빠져나온 그 시각, 도심 한복판의 어느 고급 아파트, 강세리는 평온한 얼굴로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유로워 보였고 표정에는 단 한 점의 죄책감도 없었다. 모든 게 완벽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그리고 지호는 이제 내 말밖에 안 들어.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듯 웃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잠시 후 거실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그림자 하나. 세리는 짧은 찰나지만 본능적으로 등을 돌렸다. 누구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거실은 적막했고 바깥에는 흐릿한 가로등 불빛만 흔들렸다. 착각이겠지.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불쾌한 오한은 뒷덜미를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그 시각 누군가의 손이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세리의 거짓말, 출산 기록 조작, 병원 내부의 영상 자료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태호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파묻은 진실, 이제 내가 꺼내줄게. 그날 저녁 세리는 사무실에서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에 휩싸였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느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 무심코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오래된 CCTV 모니터 한 구석에서 깜빡이던 빨간 불빛 하나, 그리고 바로 그 아래 태호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세리는 소스라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죽었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심장이 요동쳤다. 뇌리가 하얘졌다. 그날 밤의 차가운 베개 위 감촉이 갑자기 다시 손끝에 살아났다. 하지만 이제 모든 흐름은 그녀의 의도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숨죽인 폭풍의 시작이었다. 지금까지의 평화가 거짓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전쟁은 진실 위에서 시작된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